지난 시간에 이어 두 번째 소신화인 에우로페 신화를 통해서 유럽 문명의 시작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문명 중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곳이 그리스인데, 그리스 역사는 바로 에게 문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곧 에게 문명은 유럽 문명의 시작을 알리는 문명이 되겠죠. 에게 문명은 크게 세 곳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섬이 수천 개나 되는 그리스는 도수 문화를 대변하는 크레타 문명과 그리스 본토를 기반으로 하는 미케네 문명과 지금의 터키 땅인 소아시아를 아우르는 트로이 문명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유럽 문명의 시작인 에게 문명은 선진 문명이었던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 지정학적 영향으로 두 문명을 흡수하여 형성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우로페 신화는 유럽 문명이 이 두 문명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신화는 단지 허무맹랑한 허구가 아니라 역사를 반영한 이야기일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 크레타를 여행할 때 제일 먼저 관람하는 것이 크노소스 궁전인데, 에우로페 신화의 주된 장소이기도 합니다. 크로노스는 신화에서만 존재하던 얘기를 1900년대 초 영국의 아스 에반스라는 분이 발굴을 통해서 신화가 역사로 증명되기도 했습니다. 에우로페 신화 볼까요? 에우로페는 페니키아 공주였습니다. 페니키아는 지중해 동쪽 해안 지역에 자리 잡았는데 지금의 레바논, 팔레스타인, 요르단 지역에 해당되죠. 당시 지역 이름으로 보면 베리토스, 시돈, 티레, 비블로스 등이었는데 대부분 항구 도시를 중심으로 한 도시 연명체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에우로페는 이 도시 국가들 중 티레의 왕인 아겐노르의 공주였습니다. 하루는 아름답기로 소문난 에우로페가 들에서 시종들과 꽃을 따고 있었는데, 멀리서 에우로페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고 바라보는 한 남자가 있었죠. 누굴까요? 네, 맞습니다. 천하의 바람둥이 제우스죠. 제우스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름다운 에우로페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궁리 끝에 묘책을 떠올리게 됩니다. 자신의 전령인 헤르메스를 시켜서 페니키아 왕인 아게노르의 소들을 에우로페가 있는 곳까지 몰고 오라고 시킵니다. 헤르메스가 소떼를 몰고자 제우스는 아주 멋있는 흰 황소로 변신하여 그 무리 속에 들어가 에우로페 근처를 서성입니다. 소무리 중에 섞여있는 제우스 황소는 당연 눈에 띄겠죠. 이를 발견한 에우로페는 곁으로 다가가서 황소를 만져보기도 하고 자신이 따놓은 꽃을 소의 머리에 장식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차츰 이 황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자 에우로페는 사고를 치고 말죠. 그 황소 등 위에 올라타고 맙니다. 숨죽이고 기다리고 있던 제우스는 때는 이때다 하고 등에 탄 에우로페를 납치하여 바다로 뛰어들어 헤엄쳐 가기 시작합니다. 흰 황소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놀란 에우로페는 땅으로 데려달라고 애원해보지만 제우스는 들은 척도 않고 크레타 섬까지 헤엄쳐 가고 말았습니다. 르네상스의 많은 작가들이 에우로페의 납치 장면을 그리고 있는데, 대부분 공통적으로 그리고 있는 장면은 소머리에 꽃이 장식되어 있고 황소는 여인의 등에 태워서 바다로 향하고 있는 모습이죠. 먼저 장 프랑수와 더 트로이라는 작가의 그림을 볼까요? 흰 황소 위에 올라탄 한 여인이 보입니다. 그리고 앞에는 소의 머리부터 꽃으로 장식된 소의 목줄을 바다로 향해서 당기고 있는 천사의 모습이 보이네요. 뒤에는 세 여인이 "아, 큰일 났다" 라고 소리치며 놀라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황소의 표정을 보세요. 입이 약간 해 벌어져 있으면서 싱글벙글 한근했다는 모습으로 기분 좋게 바닷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다음 그림 볼까요? 이 그림은 렘블란트 그림인데 앞 그림과 구성이 비슷하죠. 물로 향하는 황소 위에 에우로페가 올라타 있는 모습이고 무태 쏘는 시종들이 놀라는 장면이 보입니다. 렘브란트 특유의 명암법으로 에우로페 납치 장면을 긴장감 있게 그려주고 있네요. 그리고 이 그림은 기도렐이라는 작가가 그렸네요. 이 그림은 앞 두 그림과 구성에서 차이가 조금 보이는데, 황소가 여인을 납치하는 장면이 아니라 여인이 소가 좋아서 소를 감싸고 있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손머리에는 아름다운 화관이 쓰여져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 그림은 16세기 티치아노 그림인데 앞에 두 그림과 비슷하죠. 흰 황소가 여인을 등에 태우고 빠르게 물살을 가르며 헤엄쳐 가고 있는 모습이네요. 황소 위 여인은 마치 황소에게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에 중점을 둔 것 같습니다. 몸이 반쯤 소등에 내려와 있는 모습이 실감납니다. 에우로페 신화 내용 중에 소로 변한 제우스가 에우로페를 납치하여 가는 장면은
많은 작가들의 영감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술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림 중에 하나일 겁니다. 황소 등에 탄 여인이 나오거나 황소와 함께 있는 여인이 나오는 그림을 만나면 에우로페 신화를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제우스는 에우로페를 납치하여 크레타 섬까지 갔을까요? 그래서 수천 개의 섬들 중에 크레테인 까닭은 제우스 탄생의 비밀과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잠깐 제우스 탄생 비밀을 볼까요? 제우스 아버지 크로노스는 자신의 아버지 우라노스를 거세하고 왕이 된 신입니다. 자신이 한 행동을 그의 자식들로부터 당할까 두려워 부인 레아가 아이를 낳는 족족 삼켜버립니다. 이를 보다 못한 부인 레아는 막내 제우스를 낳고는 아기 대신 돌덩어리를 포대기에 싸서 크로노스에게 금방 낳은 아이라고 가져다 주게 됩니다. 크로노스는 포대기에 쌓인 돌을 아무 의심 없이 아기인 줄 알고 삼키고 맙니다. 이렇게 해서 제우스는 목숨을 건지게 되었는데 제우스 어머니 레아는 혹시나 남편 크로노스가 눈치챌까 걱정해서 가이아의 도움으로 멀리 떨어진 크레타 동굴에다 제우스를 숨겨두고 님페 아말테이아에게 양육을 맡기게 됩니다. 아말테이아는 제우스에게 사냥젖을 먹여 훌륭히 키워냅니다. 제우스의 동굴은 지금도 크레타를 찾는 많은 여행자들의 중요한 방문지가 되고 있는데 이 동굴은 디케산의 사이클로 동굴로 불리고 있는데 찾아가는 풍경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이국적인 지중해의 풍경을 만끽하기에 충분한 풍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숨어 지내며 성인이 된 제우스는 결국 아버지 크로노스를 죽이고 올림포스의 왕이 되게 됩니다. 네, 그러고 보니 제우스가 에우로페를 납치해서 왜 크레타로 갔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네요. 크레타는 제우스가 사냥젖을 먹고 숨어 자란 곳이네요. 제우스는 크레타 동굴에서 숨어 살다 나와 지중해를 여행하는 중에 에우로페를 만났던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에우로페가 예쁘고 아름답게 보였을까요? 이 신화는 역사적으로 보면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의 영향으로 형성된 페니키아 문명이 크레타로 전래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우로페를 납치한 제우스가 가장 편하게 도망할 수 있었던 것도 어머니 레아가 제우스를 동굴에 숨기게 되었던 것도 유럽 문명이 시작됐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유럽이라는 말도 바로 에우로페의 이름에서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우로페, 유로파, 유럽 다 같은 말이죠. 유로파는 에우로페의 영어식 발음이기도 합니다. 에우로페의 모습은 유럽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벨기에에 있는 유럽 이사회 건물 앞에는 황소에 납치되어 황소 등을 타고 가는 에우로페의 조각상이 있고 유로화 그리스 이유로 동전에서도 같은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를 여행하시면 꼭 이유로 동전에서 에우로페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유럽연합은 27개국으로 이루어졌으나 얼마 전 영국이 탈퇴함으로써 26개국이 되었습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로 EU의 재정이 악화되자 영국이 부담해야 할 많은 부담금과 취업 목적으로 이민자가 크게 증가하고 특히 시리아 등으로부터 난민 유입이 가속화되자 영국에서는 EU 탈퇴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2016년 6월 국민투표로 브렉시트를 결정 후 2020년 12월 영국은 유럽연합과 완전히 결별하고 말았습니다. Goodbye. 다시 에우로페 신화로 이어가겠습니다. 에우로페를 납치하여 크레타에 도착한 제우스는 본래의 모습으로 변신 후 에우로페와 사랑을 나누게 되죠. 이렇게 사랑의 목적을 완성한 제우스는 에우로페 사이에서 미노스, 라다만티스, 사르페돈 3명의 아들을 낳고 또 다른 대상을 찾아 훌쩍 떠나버리고 맙니다. 아들 3명과 남은 에우로페는 크레타의 왕인 아스테리우스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아들이 없었던 아스테리우스 왕은 새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후계자로 삼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왕이 죽은 후 새 아들은 왕위를 두고 싸우게 되는데 미노스는 신들이 왕위를 자신에게 맡겼다고 말하면서 그 증거로 자신이 기도를 올리면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제물로 바칠 황소를 직접 보내줄 것이라고 떠들고 다닙니다. 미노스는 간절히 포세이돈에게 기도를 올리게 되는데 기도가 통했는지 포세이돈은 정말로 바다 위로 잘생기고 멋진 흰 황소를 보내줍니다. 바다 위로 흰 황소가 솟아오르자 이를 본 다른 동생들은 미노스를 왕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역사로 본다면 황소를 바다 위로서 왕이 된다는 것은 당시 크레타에는
황소 숭배 사상이 만연했다는 것을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왕이 된 미노스는 크레타 전체를 통일하고 에게의 대부분을 장악한 강력한 왕이 됩니다. 하지만 미노스에게 불행이 닥쳐오죠. 다름 아닌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 주었던 잘생긴 흰 황소를 포세이돈에게 제물로 바치겠노라고 한 약속을 저버리고 그저 평범한 황소를 제물로 바치고 말았습니다. 이를 모를 리 없는 포세이돈은 약속을 어긴 미노스에게 저주를 내리게 되죠.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했던가요? 황소로 흥한 자 황소로 망할 겁니다. 화가 난 포세이돈은 미노스 왕의 부인인 파시파에가 그 흰 황소에게 욕정을 느끼도록 저주를 내리는데 황소에 대한 욕정으로 주체할 수 없는 파시파에는 황소에게 접근해보지만 그 황소는 뒷걸음만 칠 뿐 사람인 파시파에게는 아무런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고민이 깊어진 파시파에는 미케네에서 쫓겨난 최고의 장인 다이달로스에게 암소 한 마리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다이달로스는 실제 소와 꼭 같은 암소를 만들어주며 암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문도 달아줍니다. 포세이돈의 흰 황소는 다이달로스가 만든 암소에 관심을 가지자 파시파에는 암소 속으로 들어가 포세이돈의 흰 황소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맙니다. 날이 가고 달이 찾아 파시파에는 배가 부르고 아이를 낳게 되겠죠. 어떤 아이가 나왔을까요? 머리는 소이고 몸은 인간인 반인 반수의 괴물을 낳고 맙니다. 이 괴물의 이름이 미노타우로스입니다. 미노타우로스는 닥치는 대로 사람을 잡아먹고 크레타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미노스 왕은 세상이 이 괴물의 출생의 비밀을 알까 두려워 꽁꽁 숨기기로 마음먹고 다이달로스에게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하는데 한 번 들어가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거미줄 같은 아주 촘촘한 미궁을 만들라고 명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중에 어떤 일 등에 얽혀서 쉽게 해결하지 못하게 된 상태일 때 나 미궁에 빠져서라는 말을 하는데 그때 그 미궁의 어원이 되기도 합니다. 다이달로스에 의해서 완성된 이 미궁 속에 반인반수 미노타우로스를 가장 깊숙한 곳에 가두어두는데 하지만 굶겨 죽일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미노타우로스의 식성 또한 특이해서 사람만이 이 괴물의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노스 왕은 괴물 아들의 먹이로 아테네에서 남녀아이 각각 7명을 매년 조공으로 데려오는데 이런 횟수가 거듭될수록 아테네에서는 어린 아이들이 제물로 잡혀가는 것에 민심이 나빠지자 아테네 왕자였던 테세우스는 미노타우로스를 죽일 생각으로 자신이 제물 속에 포함되어 크레타로 오게 됩니다. 아테네 왕자 테세우스가 크레타에 도착하여 벌어지는 얘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